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드디어 11라운드, 이게 라운드라는 표현을 감독들이 많이 쓰는데 네. 한 바퀴 돌았다. 1라운드가 끝났어요. 예, 워낙 주중 경기가 많아서 후다닥 끝난 느낌인데 이번 라운드 현대가 더비까지 있었잖아요.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1라운드 리뷰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강원과 광주전. 만 기자가 맞췄죠. 광주가 1등을 이겼습니다. 일단 광주 직원분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표현을 미친 척하고 광주 찍겠다 했는데 그게 약간 기분이 좀 걸리셨나 봐요. 근데 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말씀했는데 마지막에 그 표현이 좀 걸리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어쨌거나 맞췄으니까 예, 저는 좀 당당하게 좀 리뷰를 해드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이 내용을 잡고 결과는 광주가 챙겼다. 네, 광주가 지난 라운드에서 포항 상대로 이와 정반대 분위기에서 패했거든요. 그렇죠. 네, 젖잘싸였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날 경기에선 수세에 몰린 경기에서 잘 버텼습니다. 김대원의 슛이 골대에 맞고 나온 장면도 있었지만 윤보상이 4개 선방. 기본이에요. 4개 정도. 그러니까요. 3-4개는 기본적으로 하는 리그 선수다 거의 보니까. 최고의 골키퍼 아니겠습니다. 네네. 잘 버티던 광주가 후반 42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한도의 헤더로 값진 승리를 따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라운드가 다 돌았는데요. 광주 기록을 보니까 작년에 1라운드 기준 3승 1무 7패, 올해는 4승 1무 6패. 네, 작년보다 좀 나아졌고요. 득점은 한 골 더 많은데 실점이 6골 적더라고요. 네, 7위라는 순위에서 나타나듯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팀을 끌고 가고 있고 결정적으로 대구, 인천, 수협, 강원 잔류를 위해 꼭 잡아야 할 팀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거예요. 네,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잔류하려면. 그 잔류에 어떤 좀 시동을 제대로 걸었다고 생각이 되고 펠리페, 헤이스, 알렉스 여기 3명의 외인들이 폼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 주전과 비주전 격차가 크지 않아서 주전급으로 여겨진 선수가 부상당해도 공백이 크지 않아 보이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막상 플랜 A가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이게 장점이 돼버렸네요. 네, 전체가 다 플랜 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월 초에는 너무 봤는데? 엄원상, 이찬동, 여봉은 싹 다 돌아오거든요. 네. 힘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강원은 작년에 4승 2무 5패, 올해는 3승 3무 5패. 살짝 떨어졌는데 득점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실점도 그만큼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실용적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최근 2연패는 무척 아쉬울 것 같습니다. 수협, 광주, 대진표 봤을 때 적어도 4점, 많게는 6점 네. 따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임했을 텐데 모두 다 패했거든요. 그동안 김대원의 활약에 가려져서 조금 무실점 습관을 제가 좀 놓친 감이 있는데 지금 경기당 한 골밖에 못 넣고 있습니다. 한 수 아래 팀들 쉽게 잡으려면 득점을 딱딱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안병준을 영입하지 못한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다시 드러나는 것 같고 조지환까지 다쳤어요. 조지환이 볼 운반이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없다 보니까 또 한 번 김대원에게 의존하는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KOM 누구로 할까요? 이한도로 하겠습니다. 이한샘 부상으로 기회를 잡고 있는데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인터셉트, 클리어링, 블락을 기록했고 공중볼 경합도 펠리페 다음으로 많은 5개 성공했습니다. 여기 결승골까지 연맹 평점으로 양팀 통틀어서 가장 높은 7.6점이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는 포항 대 수협전입니다. 찬 기자가 마쳤습니다. 포항 1대0 승! 교체로 승부가 갈린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경기는 수원FC가 잘했습니다. 잘해. 올 시즌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잘한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네. 볼이 굉장히 잘 돌았고 세컨드 볼을 거의 다 가져갔거든요. 수원FC가. 그러면서 좋은 움직임 보였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얻은 이기혁 선수의 슈팅이 골대가 아니라 골로 연결됐더라면 수원FC가 완승을 거둘 수도 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역시 수원FC의 고민 마무리입니다. 슈팅 대비 득점이 대단히 아쉬운데 전반 이날도 상대를 압도하고도 득점에 실패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좀 자초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포항을 보면 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비에 무게감을 뒀지만 아예 잠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갈 때 무슨 역습이라든지 무슨 특징 있는 모습도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타쉬를 좀 일찍 넣었는데 잘 안 됐어요.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타쉬는 타깃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로톱에 가깝게 뛰었다고 하는데 지금 포항은 타쉬를 여전히 일루첸코를 써먹었던 방법으로 타쉬를 했으니까 잘 안 먹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동 감독이 어떻게 해법을 찾을지에 대한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어쨌든 후반에도 수원FC가 좋은 경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양팀 모두 변화를 줬습니다. 수원FC는 김도현 감독 끝나고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 경기 승점 1점도 필요 없는 경기였다. 잡았어야 되는 경기였다 해서 공격적인 부분을 택했어요. 네. 저는 이해합니다. 한승규, 이영재, 양동현, 빅터 이렇게 들어갔는데 굉장히 리즈너블한 선택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모두 제 몫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 바꾸니만 못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러면서 좋았던 흐름을 스스로 꺾었고요. 이영재 선수 저는 이날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강상우의 위치를 좀 포항에 올리면서 공격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는데 고영준, 임상엽 투입이 신의 한 수가 됩니다. 흐름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수원FC가 교체 자원의 부진으로 우왕좌왕하던 사이에 포항이 교체 선수로 힘을 내면서 그 사이에 벌어졌던 틈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결국 고영준의 크로스를 송민규가 헤더로 연결하면서 올해 벌써 4번의 헤더 같은데요. 맞아요. 네. 예, 결승골을 만들어냈고요. 포항은 시즌 첫 3연승으로 선두권 도약의 기회를 잡았고 수원FC는 또다시 기회를 놓치면서 강등권 탈출의 찬스를 놓쳤습니다. 네, KOM 누굽니까? 고영준 하겠습니다. 네. 예, 아마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송민규 결승골 넘는 크로스도 좋았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활약 펼쳤습니다. 포항 팬들 얘기 들어보면 여러 차례 뭐 강조하시는 분들 많은데 고영준이 좀 오래 뛰었으면 좋겠다, 많이 뛰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내는 팬들 많으시거든요. 고영준이 올 시즌 들어간 경기는 나름 제 몫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전 경기 좀 부진했기 때문에 두 경기 못 뛰었다고 김기동 감독이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체구는 작지만 저돌적이고 뭐 플레이에 주저함이 없다는 면에서 노병준 선수 비교하는 팬들도 좀 있고 네. 이날도 날카로운 슈팅과 패스 움직임으로 사실 이기기 힘들었던 흐름을 180도 바꿨기 때문에 고영준 선수를 KOM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울산 대 전북전. 자, 서로에게 찬스가 없었다는 건 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신영민이 한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이날 현대가 더비를 대변하는 말인 것 같은데 네. 내 거를 잘하기보다는 상대를 못하게 하자. 이게 이날의 포인트였습니다. 사실 내 거를 잘해야 골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0대0 승부 너무 당연했던 거고 저는 상대를 못하게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양 팀의 전략이 좋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일각에서 말하는 노잼 경기까지는 아니었다. 저도 봤는데 노잼 느낌은 없었어요. 양 팀이 좀 지속적으로 상대를 제어하면서 팽팽하게 끈을 이어가는 경기, 0대0 경기. 그래서 시종 긴장감이 있었는데 물론 골이 많이 나오면 재밌는 경기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전술적으로나 양 팀이 수준 높은 경기를 했다는 건 좀 분명해 보이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리는데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건 누구냐? 전북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북은 무게를 뒤에 두면서 이것까지 잘했는데 사실 힘으로 찍거나 속도를 눌러야 하는 상황에서 힘을 내기까지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다. 김상식 감독도 좀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성윤이나 이지훈을 조금 더 길게 쓰는 게 낫지 않았나. 이 선수들이 초반에 좀 흐름을 주도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전북이 지난 경기들에서 많은 골을 얻은 게 박스한 숫자를 늘리면서 기회를 잡은 거였는데 무게가 밑에 있다 보니까 일루첸코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 슈팅 한 개도 못 날렸다고 하죠. 네. 솔로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측면 자원들도 전체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공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도 역시 컨디션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수비 조직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건 역시 전북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충분했고요. 최철순, 홍정호, 최보경의 활약이 특히 좋았습니다. 네. 울산은 전북전에 대한 해법을 좀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느꼈는데 울산이 그냥 전북을 상대로 했던 방법이 두 개인데 하나는 변칙, 통해서 상대를 흐트리자 아니면 그냥 아예 힘싸움을 하자 이거였는데 이게 앞서 말한 대로 전북이 뭘 잘하냐? 상대 걸 못하게 하거나 집중력이 최고인 측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울산이 결국 역효과를 보거나 뒤통수를 맞게 된 결과가 많았거든요. 울산이 이날은 강한 압박과 중원 쪽의 우위를 통해서 최영준, 이승기, 김보경을 무력화했고요. 무엇보다 고무적이었던 게 스스로 흔들리지 않고 이 끝까지 이 전략을 지켰다는 건데 우리가 계속 말했던 이 고비를 넘는다는 거가 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이 과정이 흥미로웠던 게 신영민의 플레이였어요. 신영민이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상대랑 세게 부딪히면서 전체적으로 팀을 좀 응집시키고 결집시킨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프리뷰에서도 이야기했던 대로 저희가 울산이 이걸 잘하면 역습은 전북보다 좀 최적화된 선수가 많으니까 기회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골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플랜도 잘 짰고 이에 대한 수행도 잘 됐고 홍명보 감독 경기 후 인터뷰 들어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골 빼고 다 잘 됐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이 이유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어쨌든 무승부가 되면서 전북은 6점 차 선두를 지켰습니다. 무패를 달리면서 순항을 이어갔고 울산은 잘하고 승리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팀 전체를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만한 계기가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얻은 게 있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쏙 주니어만 넣었어 봐요. 저는 울산이 잡았을 거라고 감히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상을 해봅니다. KOM 누굽니까? 이날 경기는 신영민 매치였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선수를 빼놓고는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리뷰 때도 신영민 강조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예,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 무승부를 이끈 핵심이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경기는 정신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플레이하느냐가 중요한데 신영민이 이를 알고 하는 모습이에요. 경기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 강조를 했고 터프한 플레이로 팀 전체를 깨웠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마다 위치를 잡아주는 모습에서 와 신영민이 전북 울산이 최고팀에서 왜 주장완장을 차느냐를 보여준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고
전북 팬들은 굉장히 얄미웠을 것 같고 울산 팬들은 모처럼 든든다리했을 것 같아요. 진짜. 예, 홍정호랑 신경전하는 장면에서 울산 선수들이 힘을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네 번째 경기 대구와 수원 삼성전. 네. 대구가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대구가 FC 서울에 이어서 수삼까지 잡고 2연승 내달리면서 분위기 전환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부상으로 빠진 세징야 없이 상승세를 타던 수원을 상대로 거둔 승리라 더 짜릿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경기는 결과보다는 경기 중 발생한 한 장면 때문에 경기가 하루 지난 지금까지도 시끌시끌합니다. 후반 20분이었죠. 안영우가 왼쪽에서 슈팅을 날리죠. 근데 양영모가 골문 비우고 나온 상태여서 골문이 비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최성근이 무릎 슬라이딩으로 공을 걷어내려고 하다가 공이 무릎에 맞고 튀어 오르는데 주심은 손에 맞았다. 이렇게 바로 판단하고 바로 페널티를 찍습니다. 요새 보기 드문 단호함이었어요. 네. 원래 요새는 깃발도 잘 안 드는 그런 추세인데. 무조건 VAR 가는데 그렇죠. 나 왜 안 가 그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최성근은 나는 맞지 않았다. 여기 어깨 맞았다. 그런데 뭐 온필드 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실랑이를 벌이다가 뭐 7분, 뭐 어떤 기자들은 뭐 9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추가 시간이 일단 7분이니까 7분 정도의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주심이 이제 페널티 찍고 나서 VAR 심판과 소통을 하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은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최성근을 불러서 바로 다이렉트 퇴장을 줍니다. 퇴장 사유는 핸드볼입니다. 규정상 핸드볼 반칙으로 상대의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한 경우는 퇴장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심판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 저는 네. 이게 이제 이중 처벌이 좀 금지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퇴장까지 아니지 않아요? 그랬더니 명백한 득점 기회는 여전히 퇴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에 맞았다고 하면 정심은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22일 금일에 협회 판정소위원회가 열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있는. K리그 정상적인 완주를 바라는 저희로서도 좀 안타까운데 애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전현직 심판들에게 좀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취재를 좀 했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온필드 리뷰를 할 수 있는 상태의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온필드는 VAR 심판이 주심에게 권고를 할 경우 실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마 뭐 권고를 했겠죠. 한번 보시라. 근데 몇 분 동안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것 자체가 뭔가 영상이 갖춰지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손에 맞는 장면이 있는 영상이 없었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심판은 우리나라 실정상 VAR 카메라가 하나,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카메라로 안 잡히는 장면이 생각보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손에 맞는 장면, 아마도 정면샷이겠죠? 클리어한 장면을 못 봤기 때문에 온필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을 해서 최초의 판정으로 그냥 유지를 했다고 좀 생각이 들고 퇴장 중 판정에 대해서는 좀 다들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온필드 뭐 권고를 받았더라도 온필드 안 할 수도 있죠. 주심의 재량에 따라서. 근데 VAR 심판실과 얘기하는 도중에 퇴장을 줬거든요. 이런 반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필드 보고 확인했더니 넌 퇴장감이야. 그래서 퇴장을 줄 수 있어도 얘기하는 중간에 가서 퇴장을 준다는 거는 너무나 확신에 찬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은데 왜 그랬지라고 말하는 심판도 있었고요. 심판 관계자들과 제가 얘기를 나눠보고 소위원회 관련된 분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네. 이 건에서 가장 아쉬운 거는 어쨌든 7분 가까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가서 봤으면 됐단 말이에요. 봤으면 됐죠. 네. 이 정도까지 항의가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게다가 올 시즌 들어서 안 봐도 되는데 왜 VR 자꾸 보는가 템포 떨어지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건은 누가 봐도 봐야 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항의가 나오고 계속해서 VR 쪽에서도 교신을 보냈다고 알아요. 보라고. 네,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의외인데 저는 온필드 리뷰를 물론 정해진 룰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어떨 땐 보고 어떨 땐 안 보는 맞아요. 사람들이 분명히 벌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약간 불신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골 장면 같은 경우는 명백히 보는 게 어쨌든 정확히 짚고 물론 보더라도 지금 50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아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의심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 전까지에는 뭐야 심판이 문제가 있잖아가 되는데 안 봐버렸으니까 심판이 이거 딴맘 먹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만드는 판정이라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원 입장에서 지난 인천전에서는 길게 봤잖아요, VAR을. 그리고 나서 이제 강영원 득점 취소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길게 얘기는 했는데 또 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특히 공이 골대 밖으로 굴러갔는데 명백한 득점 저지 맞냐? 이렇게 조금 뭐 비판하는 좀 팬들도 있고 수원 관계자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좀 다른 게 공이 뭐 골문으로 향하든 아니면 골문 밖으로 빠져나가든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공이 골로 향하면 슈팅 의도가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명백한 득점 저지로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핸드볼 자체가
맞다면 그거는 이제 명백한 득점 저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은 뭐 2경기여서 심판 판정에 따라서 조금 피해를 봤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올 시즌 유난히 수원 FC, 수원 삼성. 그러니까요. 수원이 심판 판정과 굉장히 지금 악연이 있네요. 네, 조금 답답해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 경기에서도 이 경기 어쨌든 간 에드가 페널티로 대구가 1대0 승리했잖아요. 지난 방송에서도 주심 운영 의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날은 에드가 골 터뜨린 이후에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 양상으로 좀 치달았습니다. 포항과 광주 경기. 네, 그렇죠. 근데 정상빈과 홍정훈, 정승원과 이기재, 정치인과 민상기 신경전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라운드 제가 좀 과장했지만 광주 포항전이 동네 축구였다면 이번 라운드에선 득점 이후의 상황은 대구 수원전이 딱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자, KOM 누구로 할까요? 대구 수비수 정태욱을 하겠습니다. 수원이 뭐 억울함 표출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간 유효슛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것도 패인 중 하나거든요. 네, 대구 수비진에 고전했다는 얘기고 그 중심에 바로 정태욱이 있습니다. 공중볼 8개 시도해서 8개 다 따냈고 인터셉트도 팀 내 최다인 5개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경험치 쌓이면서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전방 뭐 좌우로 쫙쫙 뿌려주는 패스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진 패스만 15개 성공을 했더라고요. 네, 대구가 지금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무실점 했거든요. 그 4경기에 모두 정태욱이 있습니다. 5번째 경기는 창 기자 다녀왔습니다. 성남 인천전.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인천 입장에서 여러모로 얻은 게 많은 경기다. 일단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6경기 무승이었는데 7경기 만에 승리 챙기면서 시즌 3승제. 굉장히 시즌 3승을 거둔 시점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네. 제가 기록을 봤었는데 제가 기록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하에서 탈출하면서 2라운드째를 맞이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골 가뭄을 해결했습니다. 6경기 동안 단 한 골밖에 없었는데 이날 3골이나 넣었고 그것도 성남 상대로. 네. 과정이 다 좋았습니다. 크로스나 그리고 크로스가 나오기 전 과정 모두 매끄러웠고요. 공격 포인트가 필요했던 네게바, 김현, 아길라르 공격 트리오가 모두 골맛을 봤고요. 좋지 않았던 김도혁, 오재석도 공격 포인트를 올렸다는 점 인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부분일 거고요. 세 번째로 수비가 좋아졌습니다. 델브르치 이날 한국 입상 후 최고의 활약 펼쳤고요. 정동윤이 3백 한 자리에 차지하면서 약점인 스피드를 해소해줬고 동시에 공격에 힘을 실어준 역할까지 해줬거든요. 개막 후에 제가 계속 여러 차례 얘기해드리지만 3백을 했을 때 뭔가 불안했는데 이날은 김민영에게 골을 내주는 장면을 빼놓고는 괜찮았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 4번째가 최고의 수확이 아닌가 싶은데 이강현 선수의 발견. 이 선수가 K3 부산교통공사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최 코치의 그 추천으로 왔다고 그러는데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첫 경기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인천의 약점이 문제안이 없을 때 군대를 문제안이 가면 이 자리를 누가 해주냐. 이문수 선수 계속 부상이었기 때문에 불안했는데 저는 대체자를 찾았다고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상적이었거든요. 기동력의 투쟁심도 있고요. 패스길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좌우로 갈라지는 역할도 있고 문지한 선수가 패스 레인지가 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강인 선수는 다른 역할로 좀 팀에 힘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행복했던 인천과 달리 성남을 믿었던 수비가 무너졌습니다. 김남일 감독이 이날 승리를 위해서 후반에 공격에 무게를 뒀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 밸런스가 무너졌고요. 이중민 빼고 부시를 넣은 다음부터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스칸데로프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앞쪽에 좀 무게중심을 뒀거든요. 본인도 김남일 감독도 경기 후에 변화가 독이 됐다. 내 책임이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남이 앞쪽부터 압박이 잘 안 되면 뒤쪽도 같이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어쨌든 성남이 최고의 초반을 보내다 지금 최근 2경기 무너졌거든요. 물론 지난 시즌은 이보다 앞선 거 올 시즌 좀 뒤에 지금 오긴 했지만 어쨌든 성남의 경기 스타일 자체가 체력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백업이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날씨 지금 생각보다 빨리 더워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시점에서 지금 내리막을 탔다는 거는 굉장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2라운드 초반 어떤 모습 보여줄지 12라운드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OM 누굽니까? 정동윤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날 잘한 선수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네게바, 김현, 델브리치, 오재석 다 잘했거든요. 저는 정동윤 꼽은 게 경기 시작 전에 조도환 감독한테 뮬리치가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정동윤이 막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담인 줄 알고 저희 다 웃었는데 뮬리치가 높이도 있지만 사실 장점이 뭐냐 스피드잖아요. 인천이 사실 중앙에 김광석이나 델브리치가 발이 느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뮬리치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동윤이 이걸 적절하게 커버하면서 뮬리치의 스피드를 잡았고요. 그러면서 인천 수비의 안정감을 찾았고 첫 골 장면에서 김도혁의 기점 패스도 잘해줬고 그러니까 이 센터백 오버래핑 들어가는 거 중요하잖아요. 요새 이 부분 좋았고
이날은 진짜 첼시의 아스필리쿠에타, 탄코 같은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왠지 수원의 장호익이나 제주의 정훈, 그렇죠. 그런 좀 느낌이죠. 참고를 좀 한 것 같네요. 자, 마지막 경기 제주 서울전. 제주 무섭습니다. 네, 제주대 FC 오산의 경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주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오산은 서울의 유스팀인데 18명 엔트리 중 9명이 오산 출신이었고요. 메탄도 9명 안 되지 않아요? 9명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그날 울산전 6명이었으니까. 네, 근데 박진영 감독은 컵포함 5연패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주축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극심한 상황이었거든요. 자칫 부하가 걸려서 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멤버를 대거 바꿨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선택을 인상적으로 보는 게 사실 장기전으로 갔을 경우에 저는 이게 굉장히 득이 된 선택이 될 거라고. 오. 제주 원정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지금 네. 체력적 부담 분명히 있거든요. 맞죠. 예, 버린 건 아니겠지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미래도 잡고 오스마르, 팔로스베치, 나상호, 고강민을 휴식도 주고 이런 뭐 일석이조를 좀 노렸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뭐 패배하긴 했지만 뭐 이한범 나쁘지 않았습니다. 강상희도 좋은 평가 받았고요. 조석영, 차오연, 백상훈도 출전 기회를 잡았습니다. 난 봤는데 네. 야, 얘들이 나 진짜 내가 아직 멀었다 싶더라고. 아, 그러니까요. 좀 전에 제가 인천 얘기했을 때 이강현 보고 제가 약간 놀랬거든요. 아, 내가 놓쳤나? 근데 이 선수들도 사실 많이 알려진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마 제주 남길 감독과 제주 선수들도 놀랐을 거예요. 이거 뭐 하자는 거지? 그렇지. 근데 생각보다 초반에 고전했습니다. 옛날 아스널 칼링컨 멤버 이런 느낌. 그 아스널의 뭐 램지 뭐 신인 시절 이때 같은데 전반 3분 만에 신태용 아들이죠. 네, 신태용 감독 아들이 신재원이 페널티로 선제골을 넣었고 뭐 약간의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김봉수의 골절골 그리고 권한진의 세트피스 골로 제주가 2대1 승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어린 선수들의 가능성을 봤지만 제주 정도의 팀을 넘기는 아무래도 좀 역부족이었고 개개인 기량은 뭐 다 좋아 보였습니다. 왜 개인이 최근에 오산 뉴스가 좋다는 말 나온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제 축구 분석계에서 이벤트라고 하잖아요. 뭐 패스, 탈압박, 태클 이런 거 하나하나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런 게 하나하나 좀 선택이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경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요. 옆에 있는 선수한테 허무하게 패스를 놓친다거나 결정적인 상황에서 슈팅을 못 때린다거나 이런 게 쌓이면서 결과적으로 조금 패배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승, 3경기에서 7골 넣으면서 확실히 분위기가 탔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거는 뭐 연승을 통해서 3위까지 점프한 것도 점프한 거지만 주민규가 이날 살짝 묶인 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자원들이 어쨌든 간 멀티골을 해주면서 승리를 해줬습니다. 김봉수는 22세 자원인데 최근 이창민 중원 파트너로 계속 기용되고 있습니다. 남길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네, 사이즈가 일단은 좀 든든한 그런 든든 딸이더라고요. 이날 데뷔골까지 넣으면서 자신감을 더 쌓았을 것 같습니다. KUM 누구로 할까요? 뭐 서울에서 홍준호, 양한빈, 뭐 이한범 괜찮았는데 그래도 3연승 팀에서 뽑자면 조율의 이창민으로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102개의 패스 성공. 모든 길은 이창민으로 통한다. 네, 순간순간 선택 아까 서울 안 좋다고 그랬죠. 근데 이창민 선택은 다 좋습니다. 해외 선수로 비유하면 조던 핸더슨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자, 11라운드 리뷰했고요. 자, 이제 12라운드 프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2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포항 제주전인데요. 상승세 두 팀이 만나는데 포항도 3연승, 제주도 3연승입니다. 순위는 승점 1점 차로 제주가 3위, 포항이 4위. 올해 사실 1, 2위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볼 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주어진 3위 자리 누가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 경기가 초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첫 경기 제주가 정훈의 중거리 포항방으로 이겼잖아요. 네. 그때 좋았잖아요. 네.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주는 그때 수비만 좋았는데 지금은 주민규가 잘해주면서 매 경기 2득점 이상을 할 수 있는 팀이 됐고요. 포항 그때 공격이 좋았는데 지금 무게중심이 수비로 내려간 팀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팀 모두 수비에 힘을 두는 팀이라 허리 싸움에서 어떤 결말이 날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제주, 포항 모두 다 수비와 허리 자리는 큰 변화를 두지 않는 팀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세가 좋긴 하지만 체력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공격력을 숨기고 지금 수비를 잡아주는 데 주력하는 신진호, 이창민이 이날 핵심으로 보이고요. 두 팀 모두 뒤로 갈수록 공격 자원 넣어서 좀 골을 넣는 팀이잖아요. 조커가 이날 열세를 질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날은 진성욱이 좀 해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포항은 최근 경기력이 괜찮은 임상협이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전 제주. 네. 포항 연승하긴 했지만 경기력은 제주가 낫다. 저는 무승부. 그래도 무태 나온 아무래도 제주는 힘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경기는 24일 오후 4시 30분 광주 대구전입니다. 세징야 출전 여부가 이 경기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병헌 감독의 기자회견이나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일단 어렵지 않게 엔트리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세징야가 부상이다 이렇게 말하기 못하고 허벅지가 좀 결리는 상태라고 하네요. 통증이 있다 없다 하는 뭐 그런 상태로 보이는데 기성용과 아마도 좀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무리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아꼈잖아요. 그래서 수삼전에는 아예 엔트리에서 빼고 이날은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을 주고 앞으로도 4날 간격보다는 뭐 일주일 간격의 어떤 경기를 출전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보고요. 세징야가 돌아오면 확실히 공격에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에드가가 뭐 페널티고 뭐고 해도 결국 2경기 연속골 넣으면서 폼을 서서히 올리고 있거든요. 뒤에서 세징야가 받쳐준다면 공격 파괴력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이용래가 경고 누적 빠지는 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서울전처럼 츠바사, 이진용 조합으로 중원을 꾸릴 것으로 보이고요. 박한빈이 모처럼 선발로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징야가 나온다면 광주의 헤이스와 브라질리언 맞대결 재밌을 것 같습니다. 헤이스가 득점 없이 이도움만 하고 있는데요. 폼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말이 돼서 이제 엄원상을 볼 때가 됐고 훈련도 하고 있는데 왜 도대체 안 나오는 거냐 하는데 감독이 상당히 아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도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엄지성이 22세로서는 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엄원상은 아예 안 아플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지 시즌 길어요. 네, 진짜로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아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팀 모두 그 외에는 큰 변화 없이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양팀 최근 4경기에서 4대2, 6대4, 1대0, 4대1 난타전이 많았거든요. 또 한 번의 시원한 난타전 기대해 봅니다. 예측하겠습니다. 광주로 하겠습니다.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 2승했고요. 하루 더 쉬었습니다. 지금 최근 흐름에선 체력이 장땡입니다. 네. 전 대구 연승가는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24일 오후 7시 열리는 강원 전북전. 저 이거 역시 좀 이변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2연패 중인 강원과 1라운드 통으로 무패 달린 전북의 맞대결에서 기세면에선 전북이죠. 근데 강원이 하루 먼저 경기를 치렀고 이동 없는 홈 2연전이에요. 반면에 그 전북은 울산과의 치열한 현대가 더비를 하루 늦게 치르고 울산에 하루 더 머물고 옮기거든요. 강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체력적인 측면에선 좀 우려가 되고요. 전북 상대로 강원이 최근 3경기 2승 의외로 강점을 보입니다. 올 시즌 첫 맞대결 기억 떠올려 보십시오. 강원이 승점을 따는 경기였지만 막판에 김정호의 어이없는 실책. 구스타보 헤더. 네, 구스타포. 그것 때문에 전북이 이제 꾸역꾸역 승리를 따내고 그걸 통해서 전북이 또 선두까지 터닝 올라왔거든요. 포인트였어요. 예. 네, 터닝 포인트였죠. 네. 그 점도 기억한다면 병수볼이 강원 상대로 꽤 괜찮네. 전술적 상성상 뭔가 좀 앞서나? 왜냐면 전북은 측면과 이제 박스 안에 좀 장점이 있고 강원은 밑에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잘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관건은 역시 득점으로 보이는데 슈팅수를 보면 강원이 107개로 8위, 전북이 100개로 10위입니다. 오히려 강원이 많은데 득점은 전북이 2배 많아요. 2배 이상. 더 적은 슛으로 그만큼 한다는 거는 일단 전북은 득점 집중력이 좋다고 볼 수 있고 강원은 김대현 빼놓고는 필드골로 2골 이상 기록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재현 부상으로 공을 운반해준 선수가 없다 보니까 뭔가 최전방의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전북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이 예상이 되는데요. 성남전에서 울산전까지 선발 6명 바꿨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6명 이상을 바꿀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주에 머물렀던 뭐 백승호라든가 이유현 아마 따로 이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백승호가 선발 데뷔전을 치를 수 있을지 또 김정호가 만약에 출전한다면 구스타포의 맞춤 어떤 투입도 해서 이범수 다쳤죠. 네, 이범수 다쳐서 이제 김정호가 또 나올 것 같은데 둘 간의 2라운드 맞대결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전북이 울산전에서 몸 상태 안 좋아 보였고요. 일류첸코가 지쳤는지 슈팅이 최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강행군까지 감안할 땐 리스크가 큽니다. 전북 못했던 경기 다음에는 전북이 항상 잘했다. 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25일 오후 2시 열리는 인천 울산전 프리뷰하겠습니다. 인천은 오반석 제외하고 완전체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3호위 카드 재미 봤는데 이날은 이 포메이션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주전 문지한, 김도혁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무고사도 출전 시간을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환 감독이 로테이션보다는 핵심들로 그냥 리그를 쭉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뭐 주중 경기도 없으니까 오히려 승부수를 띄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들고요. 네. 인천이 홈에서는 항상 만만치 않았거든요. 울산이 최근 인천전을 5승 1무 1패로 절대 우세였는데 인천이 홈에서는 1승 1무 2패 내용도 다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도 좀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고요. 울산은 전북전에 선발 라인업에 나서지 않았던 뭐 박호, 원두재, 김인성 등이 이날 좀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홍철 자리는 아마 서령우가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힌터제어 카드를 테스트할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바깥에서 지금 힌터제어를 보내려고 내놨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요. 가진 것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네. 물론 근데 지금 김지현 선수도 지금 좀 약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네. 연계라는 측면에서 낫기는 하지만 전방에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뭐 펠리페 울산 뭐 루머도 한번 나왔었죠, 보도가. 네,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썰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의 입장에서는 아마 지난 경기에서 잘했던 델브리지가 성남전 플레이가 진짜였는지를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인천 입장에서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네. 싶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네, 저는 무승부. 네. 인천이 홈에서는 지지 않을 것 같다. 네, 저는 연속성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요새 트렌드가 연속성 없는 게 트렌드예요. 맞아요.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근데 울산은 꾸준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이 수협 잡았듯이 힘겹게 잡을 것 같습니다. 자, 25일 오후 4시 반 열리는 수협 대 서울전입니다. 네. 수협이 4-4-2 앞서 언급드린 대로 4-4-2로 전환하고 경기력은 괜찮아졌거든요. 득점해줄 때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크긴 한데 무엇보다 이제 지금 수협 문제가 후반 교체 자원들이 들어가서 잘해준 경기가 많지 않다는 점이거든요. 승점 딴 경기 보면 여기서 잘 된 건데 지난 경기 이영재, 한승규, 빅터 다 부진했는데 김도현 감독 경기 후에 이영재, 한승규 따로 불러가지고 엄청 쓴소리를 했대요. 네. 결국 이 선수들이 해줘야 수원FC의 공격력이 올라가고 경기력이 올라가거든요. 이 선수들이 얼마나 각성을 해줄지가 저는 이날 경기 포인트라고 보고요. 서울은 지난 경기에서 핵심 자원이 나상호, 팔로세비치, 오스마를 다 쉬게 했잖아요. 결국 이날 경기에 초점 맞췄다는 얘기였는데 김도인 감독도 이 부분 굉장히 경계하더라고요. 야, 우리한테 이거 올빵하는 거 아니야? 말이시더라고요. 길을 모으고 있죠. 서울은 더 이상 연패가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할 거고 박진성 감독 지난 경기 인터뷰 보니까 가능한 선수 다 넣겠다고 하더라고요. 기성용 선수는 뛸 수도 있고 반반인 상태라고 만기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지금 전방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에 어쨌든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 나상호인데 나상호가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 서울 연패 탈출에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예측해 주시죠. 자, 무승부하겠습니다. 네. 수예비 홈에서는 승점을 가져가는 편이에요. 저는 서울 승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잔류조에 있는 선수들이 제주에 간 그 어린 선수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뭐 정신적, 육체적으로 조금 휴식을 취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성남 수원전입니다. 승점은 15점으로 갔습니다. 두 팀 모두 득점 조금 아쉬운데 수비는 꽤 괜찮은 그런 색깔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원은 대구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진 김건희가 차지하는 비중,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좀 확인하고 돌아왔잖아요. 김건희가 군대 가기 전부터 햄스트링을 자주 다쳤거든요. 그런 만큼 무리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니콜라오, 한석희도 부상 중인 터라 제리치 정상빈으로 또 한번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 성남 수비력을 생각할 때는 또 한번 답답한 공격을 한들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성남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김민혁이 조금 살아난 모습 보였지만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했거든요. 박용진은 신뢰를 잃었고 완전히 잃었어요. 네, 부시는 아직 확실하게 남심, 김남일 감독의 마음을 좀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전 카드가 많지 않다는 고민이 양팀 감독에게 모두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더 수비 쪽에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성남은 인천전에서 후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긴 했지만 김 감독이 말한 대로 전술변에 의한 패착으로 볼 수 있고 왼쪽이 측면이 약간 힘이 빠진 상태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더 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몸을 만들고 있던 서보민 카드로 좀 대신한다거나 변화를 줘서 에너지를 충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수원은 민상기에 이어서 헨리까지 돌아왔거든요. 네, 근데 돌아왔다고 해서 당장 선발로 뛰거나 90분 풀타임 이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백으로 갑자기 바꾼다거나 그런 게보다는 헨리의 어떤 출전 시간을 좀 늘리는데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한석종 같은 경우 울산전 당한 발목 부상으로 이날도 힘들어 보이고요. 김민우, 고승범도 출전을 확실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강점인 미드필더가 최대 약점이 된 그런 상태에서 성남을 어떻게 공략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죠. 전형적인 저득점 무승부 예상합니다. 저도요. 두 팀의 네. 힘이 빠진 상태다. 무승부 가겠습니다. 네. 자, 숨가쁘게 11라운드 리뷰, 12라운드 프리뷰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12라운드 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치 않은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